수질 분석 10번째. 이번 시간에는 호수와 하천의 pH 분포, pH가 가지는 담수 생태계에서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이온을 물에서 왜 측정하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수소이온의 생화학적인 의미를 보면은 굉장히 큽니다. 뭐냐면 수소라고 하는 것은 수소 결합을 좌우하는 겁니다.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자의 끝에 이렇게 이런 분자가 있으면은 여기는 약간 전자가 많이 몰려 있고 여긴 좀 전자가 부족해요. 그래서 약간 음의 전하, 양의 전하 이런 성격을 띱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분자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분자가 있다. 그럼 여기는 약간 그 전자가 많이 몰린 마이너스의 전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 수소하고 이 산소하고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해요. 또 이것은 산소만이 아니라 이 질소하고 결합했을 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질소하고 결합해도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이 수소 결합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 이 산소와 수소 또는 질소와 수소 이런 것이 그 원인이 되는데, 왜냐하면 산소 쪽으로 전자가 많이 몰려갑니다. 여기 전자가 많이 몰려 있고 수소 쪽은 전자를 뺏겨요. 그러니까 이쪽은 음전하가 되고 여기는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질소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음성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많이 나는 두 원자가 결합을 했을 때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자가 많이 몰려가면서 여기 음전하가 되고 이쪽은 양전하가 되고, 그래서 요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결합을 요걸 수소 결합이라고 합니다. 수소가 중간에 껴 있고 이 수소 결합은 공유 결합도 아니고 또 완전한 이온 결합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게 완전히 이온이 된 건 아니죠. 약간 플러스라고 내가 표현을 해놨지만 완전히 이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정전기적 인력이 있다. 그래서 쉽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끊어낼 수가 있어요. 가열하면은 끊어지기도 하고 또는 엔자임이 들어가서 이걸 끊어내기도 하고, 그런 수소 결합인데 그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많이 중요하냐면은 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수소가 분자의 전하를 다르게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을 좀 다른 예를 이제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물속에 많은 유기물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카복실산이 있어요. 유기물이 산화되면은 처음에 탄수화물, 슈가에서 시작해가지고 알코올, 알데하이드를 거쳐서 카복실산이 됩니다. 그 카복실기는 해리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약산이기 때문에 보통 중성에서는 뭐 한 절반 정도 이렇게 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해리가 되고 일부는 해리가 안 되고. 그런데 카복실산에서 해리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요 COOH가 이제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죠. 요 수소이온이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이온 농도가 높을 때는 가서 결합이 되고 수소이온 농도가 낮으면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일 때는 프로톤이 많으니까 여기가 붙어 있습니다. 산성일 때는. 그러다 알칼리성일 때는 물속에 프로톤이 부족해지니까 이게 떨어져 나가요. 물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음전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톤이 붙어 있을 때는 전하가 없어요. 이렇게 전하가 없다가 프로톤이 떨어져 나가면은 마이너스 차지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차지를 띠면은
어떤 그 양전하를 띠는 어떤 물질하고 강력하게 그 결합이 생기죠. 이온 결합, 강력한 당기는 힘이 생기죠. 질소의 경우는 이렇게 붙어 있다가 수소가 붙어 있는 거죠. 수소가 이렇게 원래 두 개 붙어 있는데 하나 더 붙으면 이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플러스 전기를 띠다가 요게 그 떨어져 나가면은 전하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은 전하가 없어져요. 그래서 pH에 따라서 전하가 있다가 없다가 합니다. pH에 따라서 전하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서 분자가 전하가 있다 없다 하면은 그게 생화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가 그 입체 구조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DNA라는 분자가 있죠. DNA는 두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DNA가 두 가닥인데 그럼 DNA 두 가닥이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는가? DNA 두 가닥이 이런 식으로 꼬여 있죠.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느냐면 수소 결합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 결합으로 결합해 놓으면은 뗄 수가 없어요. 그럼 DNA를 복제하려면은 이거를 떼내서 하나씩 복제를 해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풀어져서 복제가 되죠. 풀어져서 복제가 돼서 두 가닥으로 두 개로 만들어지는 건데 떼낼 수가 없으면은 복제를 못하죠. 그 다음에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막 붙어가지고 이런 막 복잡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꼬인 곳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런 형태가 어떻게 유지되는가? 한쪽에 약간 플러스 전하가 있고 한쪽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고 이런 데 사이에 그 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또 여기도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고 그럼 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이렇게 해서 입체 구조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런 데 입체 구조들이 다 어떤 정전기적인 인력이나 아니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 음이온과 양이온의 이온 결합 같은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에 수소 이온이 변화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음전화 있는데 pH가 낮아져 가지고 수소 이온이 막 들어와서 이걸 전하를 없애버렸다.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가 없어지죠. 마이너스 전하가 없어지고 나면은 이것들이 구조가 풀어집니다. 구조가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단백질의 그 구조를 3차 구조라고 하는데 3차 구조가 없어지면은 효소가 기능을 잃어요. 효소라고 하는 것은 입체 구조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 그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분자가 있다면은 거기에 이제 수용체가 이렇게 반응 물질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양전하가 있으면 여기 음전하가 있고 또 이쪽에 음전하가 있으면 이쪽에 양전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분자가 만들어져야 딱 결합을 해서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체 구조가 다 흐트러지면은 효소가 기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수소 이온이 생화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효소라고 하는 것은 적정 pH 범위를 가집니다. 적정 pH 범위를 가져요. 그 효소의 종류에 따라서 pH하고 효소 활성을 보면은 옵티멈 pH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입안은 약간 알칼리성이죠. 그러니까 그 입안에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즈 같은 거는 이렇게 약간 알칼리성에서 활성을 가집니다. 그게 산성이 되면은 그 효소가 다 깨져 버려요. 활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위로 들어가면 위 안에 뭐 펩신 이런 그 효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산성에서 작용을 합니다. 이것도 알칼리성으로 가면은 이 효소가 깨져서 활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 pH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pH를 벗어나면은 단백질의 변형이 생겨서
효소 기능이 정지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생존 가능 pH를 보면 한 5 내지 10 정도 사이가 되고 옵티멈은 한 6.5에서 9.0 사이인데 상당히 생각보다 넓죠. 이런 그 엔자임들 보면은 보통 한 7근처에서 예를 들어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6에서 뭐 8, 이 범위를 벗어나면은 효소들이 다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저 범위에 사느냐 하면은 생물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바깥에 그 pH가 한 6 정도, pH가 6 정도 되더라도 세포 내의 pH는 자기가 원하는 pH로 조정을 합니다. pH를 조절하는 능력들이 생물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그 LG 조류 중에는 바깥에 pH가 뭐 한 2.0 되는데도 사는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보면은 세포 내에는 자기가 그 pH를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수질 기준을 보면은 한 6에서 8.5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pH가 5 이하가 되면 동물이 살기가 어렵고 10 이상 되면은 그것도 살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생물에 따라서 내성은 다릅니다. 물고기로 본다면은 붕어 뭐 이런 것들은 내성이 굉장히 강한 종류고 청정한 하천의 계류에 사는 그런 물고기들 그런 물고기들은 pH가 8.5만 넘어가도 벌써 굉장히 데미지를 받아요. 막 몸에 출혈이 생기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병이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질 기준을 보면은 6에서 8.5라고 되어 있는데 8.5를 넘어가면은 민감한 물고기들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호수나 하천 이런 데에서 pH가 적정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생태계에 아주 큰 위해가 되기 때문에 pH가 그 수질 그 항목으로 기준이 들어가 있는. 그러면 하천이나 호수에서 pH가 이상 현상을 나타내는 그 산성과 알칼리성은 어떤 곳에서 나타나는가? 산성은 산성이나 알칼리성이나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가 크게 좌우합니다. 이산화탄소는 물에 들어가면은 그 약한 산을 만듭니다. CO2가 약한 그 산을 만들어서 탄산이라고 하는 산을 만들고 탄산에서 이 프로톤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CO2가 많으면은 그 pH가 좀 낮아지고 CO2가 부족해지면은 여기 광합성에 의해서 CO2가 감소하면은 pH가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산성비도 이제 산성의 원인인데 우리나라도 산성비를 많이 내리죠. CO2가 증류수에 녹아 들어가거나 깨끗한 빗물에 녹아 들어가면 pH가 한 5.5 정도 됩니다. 증류수를 실험실에 놔두고 pH 재보면 5.5가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내려가는 거는 이제 산성비, 그 황산이라든가 또 질산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은 이 pH가 낮아져서 산성화가 일어나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 하천이나 호수가 산성화된 곳이 없어요. 아마도 이 토양이 좀 완충 능력이 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광산 배수가 그 산성을 보이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종종 있습니다. 태백 지역 가보면은 광산을 운영할 때는 거기서 나오는 물을 그래도 이렇게 수처리를 좀 해요. 그런데 폐광을 하고 떠나면은 그대로 방치됩니다. 그 폐광된 석탄광에 갱내로 물이 지하수가 들어갔다가 어딘가로 이제 흘러나오죠. 나오게 되는데 석탄을 접촉한 물에는
이 황이 들어 있습니다. 석탄에는 다 황이 들어 있죠. 그런데 이 황이 미생물에 의해서 황산이 됩니다. 황산이 돼서 이 광산 배수가 밖에 배출돼 가지고 산소와 접촉하고 미생물이 접촉하면은 이 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폐광 지역에서 나오는 하천 물이 생물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그 죽음의 하천이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산성이 너무 강해서. 또 바닥이 뭐 완전히 색깔이 붉은색, 노란색, 뭐 하얀색 이렇게 색도 변하고 침전물이 생기는데 그게 다 이 산성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산지대 지하수는 뭐 우리나라에는 케이스가 별로 없지만 일본에서는 화산지대에 지하에서 용출되는 물에 황산이나 염산이 많아가지고 pH가 2 이하 되는 그런 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산업폐수들도 있는데 잘 처리를 해야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산성보다는 실제로 이 알칼리성의 피해가 더 커요. 생태계 피해가. 그 알칼리성을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감소하면은 pH가 올라갑니다. 그 광합성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플랑크톤이 하는 거죠. 그 플랑크톤을 구성하는 생물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조류라고 부르죠. algae라고 부르는 생물들이 CO2를 흡수해서 물속의 CO2가 감소하면은 pH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영양화 현상의 하나인데 부영양호에서 측정을 해보면 pH가 9를 넘어가는 일은 아주 흔해요. 그래서 pH가 높아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우리가 굉장히 많다. 우리나라 호수의 한 절반은 부영양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호수의 절반 정도는 그 표층에선 그 알칼리성 피해가 있다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그 국지적으로는 이 석회암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남한강은 북한강은 pH가 한 7.5 정도 되는데 남한강에 가면 한 8.5를 넘어가요. 그 이유는 석회암 때문에 그런데 그냥 암석 표면을 흐르는 정도는 그렇게 많이 녹질 않아서 괜찮아요. 그런데 이 시멘트 공장 근처에 가면은 시멘트 분진이 날아다닙니다. 분진이 하천에 들어가면은 pH가 한 10을 넘어가는 그런 하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 근처에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알칼리성 피해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 시멘트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칼슘으로 만들어진 거죠. 알칼리성이 강한 성분이기 때문에 시멘트를 이용한 하천 공사 때문에 또 하천이 알칼리성이 되고 어류가 대량으로 폐사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하천에서 시멘트 가지고 무슨 제방을 만들거나 교각을 만들거나 하면은 물이 그 시멘트를 접촉하게 되죠. 그때 흐르는 물이 시멘트에 비해서 많으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공사할 때 보면 대개 이렇게 물을 가물막이로 막아놓고 합니다. 막아놔서 고인물 이런 데를 시멘트 접촉하면은 바로 pH가 10을 넘어가서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습니다. 또 하천이 물이 흐르더라도 유량이 아주 작은 갈수기에 공사를 하면은 그 시멘트를 많이 쓰면은 pH가 올라가서 물고기가 서서히 다 죽는 그런 피해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알칼리성으로 인한 폐사가 산성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장에서 pH를 측정할 때에 이 pH 메타를 얼마나 정확히 사용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변이가 뭐냐면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변동에 의한 차이입니다. 하천과 호수에서 보면은 pH가 하루에 1 내지 2유니트를 변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자, 그 pH의 베리에이션이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하면은 가장 큰 원인이 CO2죠. CO2가 많으면은 CO2가 이 프로톤을 만들어서 산성이 됩니다. 탄산은 그 약산이죠.
이산화탄소가 많으면은 산성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지면은 알칼리성이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언제 많이 생기느냐면 호흡에 의해서 유기물이 분해되면은, 그러니까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에 이렇게 수소가 붙어 있는 그런 분자들입니다. 이게 산화가 되면은 탄소는 CO2가 되죠. 그러니까 CO2가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산을 생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CO2가 발생해서 산성이 돼서 pH가 낮아지고, 반대로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 반대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CO2가 감소해 가지고 pH가 상승한다. 호수의 pH 분포를 보면은 많은 호수에서 심층에서는 이산화탄소가 과포화 상태입니다. 호수에서 보면은 표면에는 빛이 들어와서 광합성을 하죠. 조류가 광합성을 하면서 CO2를 흡수합니다. 그 CO2가 감소하니까 여기서 그 pH 상승이 일어나죠. 그래서 많은 그 부영양호에서 보면은 표면의 pH는 뭐 8에서 한 9 이 정도가 보통이에요. 그런데 호수 심층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바닥에 가라앉은 유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유기물이 가라앉아요. 유기물은 뭐냐면은 위에서 그 플랑크톤들이 죽어서 가라앉기도 하고, 또 밖에서 뭐 낙엽이 들어가서 가라앉기도 하고, 낙엽도 많이 들어가죠. 이 유기물이 분해하면서 CO2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CO2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 표층과 심층으로 나눠보면 여기는 CO2가 과포화 상태예요. 심층은. 과포화 상태니까 pH는 한 6에서 7 사이 이렇게 좀 낮아지는 거죠. CO2가 많아서. 호수의 심층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이다 같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먹는 사이다 같이 CO2가 과포화되어 있다. 그래서 CO2가 채수 후에 날아갑니다. 채수 후에 휘발이 돼서 날아가요. 휘발해서 날아가고 평형이 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물에서 CO2가 막 날아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날아가고 나면은 이제 대기 중에서 들어오는 것과 평형을 이루게 되죠. 그렇게 평형에 도달하고 나면은 pH가 상승합니다. 왜 상승하냐면 CO2가 빠져나갔으니까. CO2가 감소했기 때문에 처음에 쟀을 때는 뭐 6.2 그랬는데 한참 있다 재보니까 7.21로 바뀌었다.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과포화되어 있던 CO2가 날아갔기 때문에 pH가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그 pH는 현장에서 즉시 측정해야 됩니다. 오래 보존이 안 돼요. 보존하려면 이런 가스가 날아가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그 DO병 같은 밀봉하는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와야 됩니다. CO2 가스만 날아가더라도 pH가 변동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과포화된 CO2를 날려보내고 나중에 평형 상태에서의 이 pH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포텐셜 pH인데 이건 뭐냐면은 CO2의 영향이 아니라 그 외에 뭐 황산이나 질산 이런 거에 영향을 보려고 할 때는 오히려 이제 과포화되어 있는 CO2를 날려보내고 측정하기도 하죠. 어쨌든 현장에서 pH를 측정하려면 이런 그 변동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표면에서 측정할 거냐 아니면 심층에서 측정할 것이냐. 만일 우리나라 부영양호에서 알칼리성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려고 한다면 이 표층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심층은 정상이니까. 표층에 막 그 광합성 많이 해서 구를 넘어가는 일들이 막 흔히 생기는데 이걸 조사하려고 하면은 표면에서 측정을 해야 되고 심층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수심에서 측정하느냐가
굉장히 호수에서는 큰 차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pH는 일주기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부영량호와 부영량 하천에서는 특히 일주기 변동이 큽니다. 그 하루 중 측정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낮에는 광합성에 의해서 CO2가 감소하는 거예요. CO2가 감소해가지고 pH가 막 올라가고, 밤이 되면은 호흡에 의해서 CO2가 생성되죠. CO2가 생성돼서 pH가 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매일 벌어집니다. 그래서 pH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변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밤에는 한 7 정도로 내려갔다가 낮에는 한 9까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뭐 여기 이제 일출이 되죠. 일출. 해가 떠서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pH가. 그러다가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거죠. 일몰이 돼서 해가 지고 밤이 되면은 이제 pH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CO2가 막 생성이 돼서. 근데 이런 그 변동은 부영량호나 부영량 하천에서는 크고, 빈영량호, 빈영량 하천에서는 작아요. 그러니까 빈영량 하천에서는 이렇게 변동이 뭐 있긴 있지만 작게 나타나는데, 부영량호에서는 이렇게 크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건 부영량호나 부영량 하천, 이것은 빈영량호나 빈영량 하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H를 측정하는 사람은 내가 하루 중에 어느 시각에 측정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시각에 측정했느냐, 측정 시각.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값을 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뭐 pH가 한 2유니트 정도까지도 변동합니다.